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정리를 했는데 좀 산만하게 이게 판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좀 불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틀을 한번 짜놓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미 진행한 단계를 말을 통해서 풀고 그리고 진행하지 않은 지금 우리가 사정 단계를 하다가 중단을 했죠. 사정 단계 중에 그중에 가족 사정을 독립된 하나의 그 목차로 잡아놓고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여러 학자들의 과정 분류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6개 단계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전문적 활동이자 클라이언트와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소위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전문적 활동이고 역동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한 단계 한 단계를 차곡차곡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첩적인 순환적 과정이라는 것도 특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를 접수 단계, 인테이크라고 했습니다. 인테이크. 두 번째 단계를 조사 단계. 교재에서 스터디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영어를 뭐라고 쓰니 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고 세 번째 단계를 사정 단계. 아세스먼트. 사정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를 목적 설정 및 계약의 단계라고 했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를 개입의 단계, 여섯 번째 단계를 종결의 단계로 이렇게 해서 6개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큰 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 단계인 이 접수 단계, 인테이크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거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를 접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만나서 첫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했는데 기관의 성격이나 또는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부합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여기서는 이 기관에는 다룰 수가 없고 해당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의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처럼 문제를 확인해서 관계를 형성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조사 단계를 봤는데 조사 단계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법, 이건 자료를 수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재 목차에서는 자료 수집이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써서 설명을 했는데 자료 수집의 정보원 또 출처와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 얻은 자료가 가장 대표적이고 신뢰가 높은 정보원이자 출처가 될 것이고 또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가족으로부터 얻은 정보도 대단히 신빙성이 있는 정보원이자 출처가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객관적 관계, 클라이언트의 객관적 관계망을 통해서 친구나 주변 동료, 직원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일도 있고 뭐 다양한 또 심리검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 단계와 사정 단계는 서로 중첩된 또 어찌 보면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분리해서 쓰긴 했지만 동시에 병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는 사정.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사정을 봐야 되는데 이 사정이라고 하는 이 아세스먼트라고 하는 이 단계, 사정 단계는 좀 상세히 보는 단계로서 여기는 진단뿐만 아니라 알파,
진단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병리적 측면만을 다루고 병리적 측면을 치유해야 될 치료 대상으로 클라이언트를 보는 데 비해서 사정 단계에서는 병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클라이언트의 자원이나 클라이언트의 가능성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이런 단계를 이렇게 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의 대상에는 사정 대상 또는 사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문제 또는 클라이언트 본인 또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 만약에 클라이언트 문제만 다뤘다면 우리가 진단이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 그리고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사정 대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본인에 대한 사정 또는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사정, 클라이언트 강점에 대한 사정을 거쳐서 이번 시간에는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사정을 독립된 영역으로 이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한 사정을 독립된 영역으로 이렇게 다뤄보자고 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정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정.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정의 대상은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또 하나는 가족 구조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단에 지켜야 될 규칙으로서 가족 규범이라든지 또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지켜야 될 가족 주범 또 그런가 하면 규범 또 세대 간의 양상도 있는데 가족 역할, 권력의 균형, 세대 간의 양상 이런 것들을 가족 규조인데 이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가족 사정의 도구로서는 먼저 큰 판으로 적어놓고 하나하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가족 사정의 도구로서는 우리가 가계도, 다음에 생태도, 에코맵, 생태도. 또 그러면 사회적 관계망 지도, 또 그런가 하면 생활력 도표, 또 그러면 소시오메트리 등을 우리가 가족 사정의 도구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정 그러면은 이것 우리가 노트 정리나 교재를 통해서 이런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 도구에는 다양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먼저 가족 구성원들의 거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가족 사정의 도구만 교재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옆에 빈 공간에 가족 사정의 대상에서 커뮤니케이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가족 구성원들 전체를 아우르는 가족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가족 구조는 커뮤니케이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자,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커뮤니케이션을 보면은 그 경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이 경로를 보시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송신자, 이야기를 꺼낸 사람과 그걸 듣는 사람 사이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일치하는 가장 좋은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경로로선 일치형이 가장 좋습니다. 일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 구성원 간에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비난만 하고 그 비난을 가지고 언제나 억울한 감정이나 불쾌한 감정을 습관적으로
뭐냐면 유지하는 피난의 의사소통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옛날에 가부장적 가족제도 요즘에는 뭐 그런 것이 참 드뭅니다만 아주 일방적이고 강력한 남정네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끌어진 가부장제적 가족구조에서는 그야말로 부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적 복종의 의사 표현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성화 또는 무관심과 같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여기는 이 일치가 되는 의사소통이라고 것은 기능적 의사소통이죠. 기능적 의사소통. 그에 비해서 비난이나 복종이나 지성화 또 그런가 하면 무관심과 하물며 지성화는 고급스러운 용어죠. 이것은 모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가족사정의 도구로서 뭐 가계도 생태도 뭐 이렇게만 쓰였었지만 옆에다 공간에다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경로 일치라고 하는 것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간의 의사소통이 서로 의미 분석, 의미 해석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 향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상대방을 비난하기만 하는 이런 패턴이 보편화된 것은 비난형이 되는 것이고 복종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은 복종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지성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사소통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적, 인지적 관계도 맺지만 이성적 관계도 맺지만 서로 교감이라고 하는 가슴을 가지고 서로 부닥기는 정서적 관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를 이등관계를 지적, 이성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물며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지적 측면으로 국한시키게 된다는 것은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정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관계 형성은 전면 배제되고 모든 언행을 이성적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바로 주지화 또는 지성화의 방향이라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관심, 좋게 표현한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개성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가족은 하나의 서로 상호관계,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서로 돕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개성이란 단어로 남남처럼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개성이란 말로 표현만 바꿔놓은 사실은 무관심의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기능적 의사소통으로서는 일치형도 있지만 비난형 또는 수직적 관계에서 복종형, 지나치게 이성을 합리화시키는 주지화 또는 지성화형, 또 그런가 하면 독립이란 또는 개성이란 이유로 그걸 잘못 합리화시키고 있는 무관심형으로 이게 의사소통을 볼 수가 있는데 모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구조가 나와 있죠. 가족구조도 역시 옆에다가 같이 가족구조도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가족구조. 자, 이 우리가 가족구조를 보면은 가족사정에서 가족구조의 사정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면 가족체계 또는 가족규칙을 가족규범이라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지켜야 한다라고 약속된 규칙을 가족규칙이나 가족규범이라 하고 그다음에 가족역할 또 그런가 하면은 권력균형, 가족 구성원들 간의 권력균형. 또 그러면 세대간 양상 등을 가족구조 사정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포함해서 가족을 사정할 때에는 그 가족 구조가 경계선이 명확한가 아닌가, 경계선이 너무 밀착되어 있는가 아니면 너무 유리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사정할 때는 가족체계라는 개념으로 경계를 중심으로
벌어진, 떨어진 거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가족 체계의 내부 인사는 아니거든요.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겉돈다고 하는 것은 외부인으로 존재하는 가족 구성원도 있습니다. 물론 생애주기상 청소년기와 같은 경우에는 다소 가족을 밖으로 가족 체계의 외곽을 도는 겉도는 이런 현상도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가 하면은 희생양과 같은 이런 가족 구조에서 희생양이 등장하게 되면 희생양 등이 주로 겉돌게 되는 조용히 말없이 시키는 대로 말만 듣고 있지만 그러나 겉도는 외부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에서 경계선을 두고 볼 적에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내부인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외부인도 존재하느냐 이런 걸 알아보는 그런 것을 가족 체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족 주범, 여기는 경계를 가지고 내부인과 외부인을 따져보는 등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족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규칙이죠. 가족 규칙.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고 지키자고 되어 있는 가족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족 집단 내에서 무엇이 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느냐를 구체화하는 규칙. 아직 문제는 길었습니다만 우리가 가족 주범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규칙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약속하에 정해진 것이냐 아니면은 특정한 구성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강요되고 있느냐. 도대체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바람직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은 바로 가족 규범, 가족 규칙, 가족 사정 내 가족 주범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가족 역할이 있죠. 가족 역할. 가족 역할이라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족이 갖고 있는 기대나 규범에 맞추어 생활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은 가족 역할이 되겠어요. 우리가 가족이란 말을 붙여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 자, 먼저 지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사회적 지위라고 합니다. 그 지위에 걸맞던 행동을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 지위에 걸맞은 행동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역할 기대라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가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체계에서 요구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따져보면서 사정하는 것은 가족 역할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권력의 균형. 아까 가부장제 가족을 설명을 했었죠. 권력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년의 실업자의 위치가 된 아빠를 대신해서 모든 경제권을 장악한 엄마의 위치를 우리가 견주어 볼 적에 남정네 중심으로 가던 한때와 편중적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엄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편중된 권력 구조, 이런 것을 분석해서 사정하는 것은 권력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세대 간 양상, 가족의 성장 배경이나 조부모와의 관계 등이 가족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사정하는 것은 세대 간 양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등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정의 대상으로서는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가족 구조를 가족 사정의 대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25페이지 가족 사정의 도구 옆에다가 거기에 가족 사정의 대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경로 5개, 일치형, 비난형, 복종형, 주지화형, 무관심형으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 가족 사정의 도구로 또 두 번째 가족 구조에서 가족 체계, 가족 규범, 가족 역할, 그리고 권력 균형, 또 세대 간 양상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조금 전에 소개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목차는 교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차를 뒤로 하는 것이 가족 사정의 도구가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가계도,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지도, 생활력 도표, 또 그런가 하면 소시오메트리, 사회도, 또 그러면 가족 조각 기법 등등 많은 것 등이 가족 사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계도 나와 있죠. 가계도. 여기 보면 가족 사정의 도구에서 가계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계도는 2, 3세대에 걸친 수직적 탐색 도구죠.
아까 우리가 사정의 특성이라고, 사정의 특징이라는 것은 사정이란 수직적 탐색과 수평적 탐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정태적 개념이 아니라 전개 과정을 포함한 동태적 과정이고, 그리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은 수직적, 수평적 이런 사정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중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설명을 했고, 또 사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 전체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란 말도 우리가 판서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어쨌든 그중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정에는 수직적 탐색과 수평적 탐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가계도는 2, 3대들 보통 3세대 이상의 가족관계를 통해서 가족을 사정해보는 그런 것이 바로 되는데, 수직적 탐색의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모를 리가 없겠습니다만 한 3세대 전후의 가족관계 묘사를 통해서 가족 치료에도 사용을 하고 가족의 사정도 해보는 것을 가계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가계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족 구성원들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직업 가계도를 보면 윗대들의 할아버지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직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통 2, 3세대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탐색하면서 알아보는 것은 바로 직업 가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가계도는 보통 한 3세대 정도의 가족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현 가족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사정하는 것을 가계도라고 합니다. 다음에 에코맵이라고 하는 이 생태도. 이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탐색도구죠.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탐색도구가 되겠어요. 그 에코맵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생태도. 거기 보면 앤 하트만이 사람 이름 좋습니다. 하트만이 제시한 것인데,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가족과 그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선을 이용해서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생태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생태도. 그래서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생태도는 결국에 모든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인데 그 사람과 인연을 맺고 있는 환경은 이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관계의 방향, 관계의 정도 등을 통해서 등으로서 분석함으로써 사정을 좀 정밀히 할 수 있는 것이 생태도가 되겠습니다. 생태도. 이 생태도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려나가면서 비교하는 것은 연속 생태도라고 하는 연속적 생태지도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소시오그램이 나와 있죠. 소시오그램. 세 번째 책에는 소시오그램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 사유적 관계망 지도 5번을 제가 먼저 썼군요. 이 사유적 관계망 지도도 역시 사실은 수평적 탐색 도구가 되겠습니다. 수평적 탐색 도구가 된다. 그래서 사유적 관계망 지도라고 하는데, 사유적 관계망 지도. 이 사유적 관계망 지도를 우리가 설명할 적에는 결국에 이것도 역시 환경 속의 인간을 전제로 해서 바라보는 건데,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느냐를 좀 더 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사유적 관계망 지도라 하고, 그 외에도 수직적 탐색 도구로서 여기 수평적 탐색 도구로서 수평적 탐색 도구로 소시오메트리도 있습니다.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내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소시오메트리라 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은 소시오그램, 그것을 행렬표로 그려놓은 것은 소시오매트릭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소시오그램, 소시오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생활력 도표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좀 상세하게 세분화한 각 시기별로 어떠한 삶의 역사가 존재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생활력 도표라고 합니다. 이건 수직적 탐색 도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목만 적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정의 관계, 사정에는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즉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에 대한 사정,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대한 사정, 그리고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한 사정이 있는데 그중에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한 사정에는 그 대상으로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한 가족 구조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기능적 의사소통으로서 일치형 그리고 비기능적,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서 비난형, 복종형 또 그런가 하면 지나친 지성화형 또는 무관심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조로서는 우리가 가족 사정의 대상 가족 구조로서는 경계선이 어떻게 존재하고 경계선 안에 존재하느냐 가족 구성원들이 경계선 밖에 존재하느냐를 가지고 가족 체계 또 가족 규범, 가족 규칙으로 가족 규범 또 가족 역할 또 권력 균형 또 세대 간 양상 등을 그 세부 대상으로 설명을 했고 또 가족 사정의 도구로서는 가족 사정의 도구로서는 가계도 생태도 또 사회적 관계망 지도 또 소시오메트리 그런가 하면 생활력 도표 또는 가족 조각 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다고. 여기는 5가지만 졌지만 가족 조각과 같은 것도 또는 원가족 지도와 같은 것도 우리가 가족 사정에 여기 본다면 가족 조각이나 또는 뭐 원가족 지도나 자 이런 등등이 모두 가족 사정, 가족에 관련된 모든 것은 가족 사정의 도구가 된다. 그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가계도 생태도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서 가족 사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볼 것이 이제는 목표 설정 및 또는 목적 설정 및 계약의 단계가 되겠어요. 네 번째, 목적 설정 및 많은 사람들은 이 목적 설정 및 계약의 단계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설명한다 뭐라고 하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정 다음에 바로 개입으로 넘어갑니다. 사정 다음에 바로 개입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목적 설정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목적 설정 단계를 우리는 사정 결과의 명료화 말하자면 조사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개입 전략을 수립하고 사정 결과가 개입 전략이죠. 사정 결과의 명료화 이게 바로 목표 설정이죠. 또는 목적 설정 그리고 개입 전략의 구체화 개입 전략의 구체화를 워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자 이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개입 전략의 구체화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빼고 설명을 한다. 자 교재를 볼까요? 반드시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결과와 연결되며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명시적이며 측정 가능한 용어로 진술돼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 합의하에 결정해야 된다. 사회복지사 지식과 기술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된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관의 기능과 일치해야 된다. 만약에 목표를 설정했는데 기관의 기능이나 기관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적을 지나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반드시 기관의 기능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반드시 클라이언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현재 문제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나와 있죠? 현재 목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먼저 자 여기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차가 이쁘지 못합니다. 목적 설정이나 목표 설정의 원칙. 자 여기가 문득문득 나와서 목표 설정의 원칙을 보통 스마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기법. 사정 결과의 명료화, 목적 또는 목표 설정 그러는데 스마트 기법. 첫 번째 스페시픽.
specific.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measurable. measurable은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attainable. 획득 가능. 그냥 우리가 봐는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달성 가능해야 된다. 또는 획득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result oriented. result oriented 이것은 결과 지향이야. 물론 목표 자체가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결과가 되겠죠. 결과 지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time based. time based 시간 제한적. 시간 제한이거나 시간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 해서 보통 우리가 목표 설정의 원칙을 스마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기법. 자, 그것을 교재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교재에. 그래서 목표 설정의 원칙에서 교재에 언급을 해서 쭉 놨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번에는 계약에 포함될 내용이 나와 있죠. 계약에 포함될 내용. 계약에 포함될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를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다 똑같이 인지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거나 알려주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계약에 포함될 내용 나와 있지요. 계약에 포함될 내용. 자, 보면 결국에 우리가 보면 계약. 계약에 포함될 내용을 보면 계약은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옛날에는 보통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워커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쌍방적, 협력적 관계 형성을 말해요. 협력적 관계 형성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과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소위 실천 주제를 무엇으로, 다시 말해서 과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떠한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시간과 장소는 언제 어디를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수행할 역할은 무엇인 것인가에 등에 대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서로가 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약을 보면 교재를 볼까요? 클라이언트의 기대, 원조 과정의 본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또 목적, 참여자 역할, 다시 말해서 워커의 역할과 클라이언트의 역할, 개입 기법, 또 시간적 조건, 한 번에 만났을 때 얼마를 쓸 것이며 또 한 번 만나고 다음 기수의 그 시간 간격을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할 것이며 이런 거, 또 모니터 과정, 재계약 조건,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이며 어디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할 것이며 언제까지 입금시켜야 할 것인가, 또 시간 날짜, 비용, 또 계약 조건, 계약 변경 조건, 이런 구체적인,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성문화해 놓은 것을 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와 워커와 클라이언트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약의 달성, 계약에 포함될 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계약의 종류. 이 계약의 종류에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거의 서면 계약도 있지만, 서면 계약을 일반적으로 하지만, 알았지? 라고 하는
구두 계약도 있습니다. 서면 계약을 일반적으로 하지만 구두 계약도 존재를 하고 또 그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하는 암묵적 계약도 있습니다. 암묵적 계약. 그래서 그냥 계약의 내용만 이렇게 판서를 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계약의 유형에는 가장 일반적인 서면 계약, 그 외에도 말로 하는 구두 계약 또는 뭐 서로 알 걸로 신뢰 속에서 그냥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보는 소위 암묵적 계약 등이 존재를 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조금에 적어본 것처럼 계약에 포함될 내용들 다 앞에서 한번 우리가 1, 2, 3으로 다 정리를 했지요. 그런 것처럼 계약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명료히 하고 개입 기법 또는 개입 기간이나 세션의 빈도 또 그런 거는 시간 또 물리적 조건으로서 물리적 조건에서 장소 뭐 이런 것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일반적으로 문서화해서 서면 계약을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 네 번째 단계 목표 설정 및 또는 물론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적 설정 및 계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개입이 있네요. 개입. 개입은 아까도 우리가 정리를 해봤지만 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처럼 병리적 측면을 진단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자원이나 또는 뭐 가능성을 가지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고 원조, 진단과 원조 또는 진단을 바탕은 그냥 치료와 진단을 넘어서 치료, 진단은 사정 단계였으니까 치료를 오랫동안 보통 개입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치료뿐만 아니라 원조를 아니면 치료보다는 오히려 원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서 이렇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만나는 것을 개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단계. 개입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개입에 대해서는 개입의 개념은 여기는 사회복지사의 역할만 설명했지만 좀 더 오른쪽 빈 공간 나와 있죠. 빈 공간을 통해서 개입을 좀 상세히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상호 합의에 의한 변화 단계입니다.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상호 합의에 의한 클라이언트 변화 단계를 클라이언트 스스로 변화해 가던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주체가 되어서 변화를 시켜가던 변화 단계를 말합니다. 결국에 사회복지사의 오늘날을 표현하면 치료 단계보다는 원조 단계, 원조 활동 단계, 치료뿐만 아니라 원조 활동의 비중이 높아진 그냥 원조 활동 단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입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개입이라는 것은 직접적 개입도 있고 간접적 개입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직접 만남을 통해서 가는 직접적 개입도 있고 환경 조성이나 환경 조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간접적 개입도 있습니다. 간접적 개입, 환경 조성이나 조정이라고 설명을 하죠. 뒤에 또 다룰 때 있습니다. 개입의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등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또 개인 수준의 개입, 가족 수준의 개입, 그리고 집단 수준의 개입으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면은 직접적 개입이라고 할 적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영역에 초점을 두고 개입을 하느냐. 그래서 정서적, 인지적 영역에 인지에 개입하는 방법으로서 정서적, 인지적 영역에 개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행동 변화를 위한 방법도 있고 사회기술 훈련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등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직접적 개입에 의한 방법을 보면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 개입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러면 행동 변화를 위한 직접적 개입 방법도 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하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직접적 개입 방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한 직접적 개입도 있고 또 그러면 문제 해결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문제 해결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직접적 개입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후 시험을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에 대해서 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개입하는 방법으로서는 뭐가 있느냐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또 그 외에도 자긍심 향상을 위한 자긍심 또는 자아 발전을 위한 자긍심 향상을 위한 직접적 개입 방법 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 그냥 직접이란 말인데 이게 개입하는 방법, 영역에 개입하는 직접적, 정서적 영역에 개입하는 직접적 개입 방법도 뭐냐면 개입하는 방법도 있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가는 직접적 개입도 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직접적 개입도 있고 문제 해결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직접적 개입도 있고 또 그러면 여기 뭐 자긍심 함양을 돕기 위한 직접적 개입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또 다르게 이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접적 개입에 간접적 개입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지지체계 개발을 통한 방법.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접촉을 통해 돕는 것이 아니라 지지체계, 클라이언트를 위한 지지체계 개발을 통한 방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서비스를 조정하는 서비스 조정을 통한 방법도 있고 서비스 조정에서 거기에 보면은 서비스 연결이나 또는 의뢰나 서비스를 연결하거나 또는 의뢰하거나 또는 사례 관리를 하거나 자 이런 것은 직접 접촉이 없이도 이루어지는 간접적 개입의 방법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또 그럼 간접적 개입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방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방법도 있고 또 그러면 간접적, 직접 접촉이 없이 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 활동과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간접적이나마 개입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먼저 우리가 교재로서는 개입의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개입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먼저 개입에 대한 큰 틀을 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개입의 구체적인 개입 방법의 유형들을 다시 한번 살을 찌워서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